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김장천 변호사. 신동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던데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크게 당했어요. 사고를 네. 어떻게 당한 거예요? 제가 네. 지난주에 네네. 운전을 하고 네. 일정이 있어서 가던 중에 네. 이 뒷차가 제 차를 꽝 받아서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네, 진짜 고생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땅 받쳤을 때는 네. 너무 놀랐어요, 일단은. 네. 근데 그날은 좀 괜찮더라고요. 병원도 갔는데 뒤에가 거의 다 찌그러졌거든요. 아, 트렁크? 그래서 트렁크도 아예 바꿨어요. 차 산지도 사실 제가 얼마 안 됐다고 얼마 알고 안 된 있는데. 차인데 여튼 네. 그렇게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몸이 그렇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은 몰라도 내일은 좀 더 아프실 거예요. 내일 모레는 좀 더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일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 다음날 좀 아프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네. 3일째가 딱 됐는데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받았으니까 이쪽이니까. 네, 어지럽고 네.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구토 증세가 오고. 그래서 모든 뭐야. 증상이 한꺼번에 지금 다 나온 것 같은데? 거의 한꺼번에 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나 약간 뇌진탕인가? 갑자기 이렇게 불안해하기 시작했는데 의사쌤하고 얘기해보니까 네. 시야가 흔들리거나 코피가 나지 않는 이상 뇌가 이렇게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목 근육을 심하게 다치면 채찍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사고가 딱 나면 그냥 몸이 이렇게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채찍을 출렁하듯이 몸이 이렇게 한번 출렁하고 움직인대요. 근육이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 목 근육이 뒤통수까지 연결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뒤통수 두통과 이 눈 주변의 통증 그리고 구토 증세가 올 수 있다고 해서 난 한꺼번에 다 왔네? 아유.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보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렇죠. 딱 받았는데 나는 변호사니까 이 사고를 내가 잘 수습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일단 딱 내리면서도 뒤에서 받았으니까 내 과실은 없고 뒷차 과실이 100%겠구나 그 정도 판단은 드는데 그건 사실 법리적인 판단이 순간 들었을 뿐이고 네네.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고 나는 지금 가도 되는지 내가 지금 병원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처를 어떻게 그래서 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단은 출동하셨던 그 보험사 직원분이 일단 보험사한테 전화를 했고 그러니까 뒷차에서 전화하셨고 이제 출동하셔서 이것저것 확인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는 이제 가셔도 된다. 아마 이제 보험사에서 접수번호를 보내주고 대인대물 담당자가 이제 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에 이거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궁금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가장 실력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렇죠. 김장천 변호사께 그날 제가 전화를 했죠. 제가 일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신 변호사님과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그래서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한다더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 당시 궁금했던 점과 덧붙여서 사실 사고가 나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겠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김 제가 변호사님의 오늘 답변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시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제가 사고를 딱 당했을 때 이제 뒷차 보험사에서 출동을 해서 이제 사고 현장을 보고 사진도 찍고 질문을 하고 인적사항을 남기고 이제 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말씀하신 것이 보험사 접수번호가 갈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인대물 담당자가 지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접수번호라는 것은 뭐고 대인대물 담당자라는 사람들은 뭐 말 하는 그대로 사람이죠? 보험사 접수번호라는 것은 사고가 이제 몇 번째 났다. 이 사고로 인한 접수번호는 이거다. 우리가 앞으로 치료를 받거나 대물적인 보상을 받을 때 이 접수번호를 말씀하시라는 것이 이제 보험사 접수번호이고요. 대인 담당자, 대물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대인은 내 몸, 모모에 관해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 대물, 내 차에 관해서 보상에 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비는 대인 담당자와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 차 수리비 등은 이제 대물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랑 치료랑 좀 나눠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렇죠. 예. 일단 차가 고장이 났잖아요. 네네네. 그럼 내 차 어떻게 고쳐야 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궁금해할 수 있는 점이 이거를 내가 내 차를 정비소에 가서 고치고 네네. 그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일단 차가 입고가 되면 그 견적서 이런 것들은 보험사에서 일단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의 교환 가치가 있잖아요.
차에 수리 비용이 있습니다. 수리비가 좀 더 낮다라고 하면 수리 비용만큼을 지급할 수 있는 거고, 이럴 경우도 있어요. 차 교환 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 그럴 경우에는 차의 교환 가치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락손해라고 네. 차량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께서 차를 뽑으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몇 달 안 됐는데 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만약에 손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수리비 외적으로도 경락손해, 차의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 또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비소에 차를 맡기고 네네네. 뭐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차량이 이제 정비소에 맡겼다라고 하면 그 접수번호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대물 담당자가 그거에 대해서 수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일단 내가 맡겼으니까 렌트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렌트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면 렌트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거죠. 아, 대물 담당자가 그렇죠. 다 처리해 준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하면 그 보험사 접수번호는 비용을 내가 아니라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처리하는 데 필요한 맞습니다. 번호네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수리 비용이나 경락 손해가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대물적인 부분에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치료비와 관련해서 궁금한데 네네네. 제가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병원에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라고 네네. 얘기했더니 접수번호가 몇 번이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사 접수번호를 이야기하면 제가 뭐 따로 치료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보험사 접수 번호를 얘기하면 이제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지불 보증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사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치료비를 일단은 다 과실 비율에 상응하지 않고 일단은 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후에 과실 비율만큼 합의가 들어가는 거죠. 과실상계를 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0% 뒷차 과실이 인정되니까 네. 다 인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치료를 하다가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한 5일 정도 지나고 합의를 했어요. 몸의 치료비, 뭐 정신적 위자료, 그렇죠. 뭐 일시 수입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인 담당자랑 아마 합의를 하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 그러면 더 이상 병원에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합의를 하더라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치료는 받으시고, 다만 이제 합의 외적인 부분에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보험사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합의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인 손해, 위자료가 있거든요. 내 치료비는 적극적인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제 소극적인 손해, 일시 수입이라고 하죠. 내가 많이 다쳤으면 노동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게 단기건, 영구적이건.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한 일시 수입을 받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합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합의를 끝내고 차후로는 내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보험사 측에서. 그럼 그거에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이후에는 치료비 지급이 안 됩니다. 합의한 이후에 내가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으로 그렇죠. 지급을 하고 맞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도 있죠. 내가 사고가 나서 이 질환으로 치료를 다 받고 합의까지 끝냈는데 예상치 못한 B라는 질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합의와 상관없이 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맞습니다. 문제가 예.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병원에서도 이 정도 치료는 좀 장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입원을 어느 정도 하세요라고 뭐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나 이거 한 60일 정도 입원해가지고 싹 다 치료받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60일 내내 입원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치료가 가능한, 내가 입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간만큼만 입원하셔야겠죠. 네. 왜냐하면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내 노동력 상실률이 100%라고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루를 입원하면 30일을 나누면 한 10만 원 정도가 되겠죠.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고 내가 2주가 입원이 필요하지만 2달, 석 달, 넉 달을 입원하면 다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실 이거는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진짜 내가 치료를 필요로 해서 한 달 입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험사가 입원 기간을 무한히 보장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보험사가 비용으로 지급해주는 입원 기간이 따로 있나요? 입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친 정도가 정말 많이 다쳐가지고 1년씩 입원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다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근데 한 2주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데 한 달, 2달 계속 입원했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급을 안 하고 그 이후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것을 제기하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좀 궁금했던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서 여쭤봤는데 네네네. 혹시 제가 여쭤본 부분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김 변호사님이 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셨었으니까 네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보험사에서 연관된 손해사정사님이 어떤 연락이 오십니다. 합의를 할 때 치료비, 향후 치료비 포함, 이시수입, 뭐 간병비, 보조 장구비, 위자료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저희한테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합의금 제시가 과연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서 과연 우리가 소송으로 갔을 때 이 이상의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너무 낮게 소위 말해서 후려친다는 느낌이 들면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까지 제외하더라도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사실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이 금액과 큰 차이는 없더라 라고 하면 사실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합의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나의 수입이 한 달에 얼마다 수입 내역, 그 다음에 사고 인해쳤으니까 진단서라든지 뭐 의료 기록 같은 것들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나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일단은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와 관련 없더라도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시면서 네네.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고가 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났다. 과실 비율의 문제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후방에서 쳤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네. 후방차가 100% 과실이 맞는데 네.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7대3이냐 8대2냐 뭐 9대1이냐 맞아요. 이거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과실상계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실 비율에서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보험사들끼리는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보통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또한 소송으로 가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관련된 이야기 네. 나눠봤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니까요.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그 시간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럼요. 또 후유증을 걱정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안 생기는 게 그렇죠. 정말 안전운전 좋기 하시는 게 때문에, 가장 네. 중요하고. 본인이 조심하시더라도 이렇게 다른 변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후속 처리를 잘 하셔서 피해까지 다 보상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